반갑습니다, 여러분. 강승입니다. 자, 우리 윤리 1등급으로 함께 가는 동지 여러분들, 심화 보충 강의 10번째 시간에서 함께 만났는데요. 여러분들 오늘도 역시나 지금까지 쌓아왔던 실력에다가 한 가지씩을 더해서 여러분들 만점으로 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힘을 불어넣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마음가짐 단단히 하시고요. 선생님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 10번째 시간에서는요, 그 현대 서양 윤리 그리고 세계 윤리까지 해서요, 우리 어려운 그 사상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뿐하시죠? 자, 그럼요, 선생님과 화면 보시면서 오늘 어떤 사상가들이 스쳐 지나가게 될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눈에 익으시죠? 선생님이 각 강의할 때마다 항상 가져왔던 사진들을 한꺼번에 모아왔어요. 자, 이 중에서 쇼펜하우어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생철학. 그리고 키에르케고르와 샤르트르가 나와 있어요. 실존주의 철학자죠. 존 주이는 실용주의. 슈바이처와 간디는 생명 존중 사상에서 우리가 다뤘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네 학파 중에서요, 실용주의에 관해서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경험론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미 다뤄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용주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 거고요. 그 생철학과 실존주의, 생명 존중에 대해 선생님 문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생철학 같은 경우에 다른 학자들과 연계해서 이 사람이 생에 대한 의지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어때요? 생의 맹목적 의지라 함은 그 긍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염세적인 인생관으로 빠지는 열쇠가 됩니다. 다만 그것을 극복하려는 금욕주의라는 마지막 키까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부분에서 학생들이 많이 흔들립니다. 자, 그리고 키르케고르가 얘기하고 있는 신 앞에선 단독자라는 의미에서의 그 신은 어떤 그 존재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상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 둘은 인간의 주체적이고 그리고 인간의 그런 그 실존적인 삶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점은 공통점이지만 이 둘 사이에 신을 인정하느냐, 신이라는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고 있고요. 다른 사람과도 연계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명 존중 철학자 같은 슈바이처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생을 고양시키려는 의지 자체를 선으로 봤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각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싱어와 퀸이 나와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세계 윤리라는 맥락에서 배웠거든요. 또 여기까지와는 또 다르게 지금까지 그 서양 철학이 왔었던 것들에 대한 반성적인 시각으로 또 현대사회에서 세계가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들에 관한 문제들도요, 단독으로 출제가 잘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놓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 놓으시고요. 나름대로 관계를 설정하신 다음에 선생님과 오늘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먼저요, 우리 교재 중에서 세계윤리에 관한 필수 자료 못 봤었거든요. 오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필수 자료 준비해 주세요. 자, 필수 자료 보시면 99쪽에 필수 자료 2번 세계윤리 선언 나와 있습니다. 자, 세계윤리 선언문은 이제 퀸이 작성한 건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맥락을 생각하시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원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들에게 대해 주어야 한다. 우리들은 모든 인간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인간적으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삶의 고귀함 그리고 각자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인내를 갖고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용서할 줄 알아야 하며 과거의 교훈으로부터 배우되 증오란 기억의 노예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세계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의 사소한 차이는 덮어줄 줄 알아야 하며 이렇게 해서 연대 관계 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시면은요,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 인간적으로 대접하는 인간 존중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고요. 또 세계 공동체나 연대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얘기들이 뒷부분은 어떻게 따라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는 인류를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한다. 가족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에게 친절하고 관용적이도록 노력해야 된다. 근데 이 말은요,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다른 용어나 다른 맥락으로 풀어졌더라도 그 의미는 상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아니 되며 남을 위해서도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아이들, 노인,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장애자, 난민,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된다. 어떤 사람도 일요 시민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착취당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된다. 그가 지향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주고 있고요. 또한 어떠한 형태의 부도덕한 성적 관계도 가져서는 안 되고 어떤 형태의 지배와 남용이든 우리는 이를 뒤로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견지하고 있는 큰 맥락과 또 그것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지 자세히 밝혀주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만약에 인용해서 문제를 출제하고자 한다면 이 글 전체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이 글을 바탕으로 해서 기출문제가 무엇이 있었는지 분석해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선생님이 만들어 온 문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훈련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첫 번째 기출문제 볼까요? 조금 더 남았어요. 죄송해요. 자, 우리는 비폭력, 상호존중, 정의와 평화의 사회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되고 억누르거나 해치거나 고문하거나 죽여서는 안 되며 서로 간의 차이를 고착시키는 수단으로서의 폭력을 이제 버리지 않으면 아니 된다. 어때요? 비폭력의 문화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구나. 라는 메시지가 보여지실 겁니다. 자, 인간 존중, 그리고 그 인간들 사이에서의 평등한 삶, 서로 존중하는 삶을 위해서 비폭력의 문화를 중시하고 있는 세계윤리선언에 관해서 여러분들 복습을 해보셨고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드디어 아까 말씀드린 문제가 준비됐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요, 2011학년도 수능이에요. 따끈따끈한 문제죠? 자, 대체 이 세계윤리에 관한 것이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다음 가상 대담 속에 밑줄 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사회자와 해당 사상가의 대화 형태로 문제를 만드셨습니다. 자, 사회자가 오늘은 세계윤리 선언문을 작성하신 사상가를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선언문의 그 취지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세계윤리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을 엄격히 밝혀줬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고민하시지 마시고 바로 문제 푸는데 범위를 좁혀서 들어가시면 돼요. 세계윤리는 인류를 한 가족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선생님과 아까 좀 전에 지문 읽으면서 한 가족으로 보는 것이다. 라는 부분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자,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소외계층을 비롯한 어떤 사람도 착취당해서는 아니 됩니다. 초국적 기업들이 저개발 국가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저임금으로 노동을 착취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주장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준거는 무엇일까요? 했더니 사상가가 지구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해서요? 저개발 국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해결책 가를 제시한다고 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이겠는가? 세계윤리 선언문의 내용, 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개발 국가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로 가보도록 할까요? 5가지가 있는데요. 이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윤리 문제 중에서 이렇게 5가지 선지 중에서 이건 누구고, 이건 누구야, 이건 누구고, 이건 뭐야. 그래서 틀려. 라고 명쾌하게 답이 아닌 이유가 명확하게 떨어지는 것들도 있는 반면에요. 여러분들 인간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 풀어보셨죠? 그것과 같이 이게 어떤 이론이어서 그 관련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전반적인 맥락에서 그 문제의 발문과 전반적인 그 지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방향성과 맞지 않는 것들을 제외시켜서 푸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초국적 기업과 저개발 국가, 이 관계에서 저개발 국가가 착취당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저개발 국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제를 관건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거는
경제적인 문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성향이 강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맞춰서 이것과 관련 없는 것들을 먼저 제외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4번을 보세요. 국가 간 문화의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다양성, 같이 인정한다, 상대성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관용적인 태도. 이런 것들은 경제적인 분야와는 포커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제외시켜 주는 겁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럼 이 관점에서 계속 가볼게요. 2번을 한번 보세요. 국가 간의 자유방임적인 경제 질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경제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자유방임적인 경제 질서를 강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경쟁의 논리가 가속화될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굴 겁니까? 경쟁력을 가진 초국적 국가가 아니라 저개발 국가가 계속 피해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한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제외시킬 수 있죠. 자, 그리고 3번 경제개발과 5번으로 먼저 갈게요. 자유를 토대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노동시장의 유연화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세계화뿐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얘기할 때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이 맥락은 뭡니까? 그야말로 자유를 토대로 해요. 경제시장에 자유를 많이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하는 데 있어서 뭐 해고를 한다 혹은 그 사람들을 고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유연하게 기업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힘이 없는 약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불안한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똑같은 맥락이에요. 경쟁의 논리가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은 더 피해를 볼 수 있는 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제외시켜 주셔야 돼요. 자, 그럼 3번 남았어요. 경제 개발과 환경 보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개발이라는 얘기 했지만요. 경제 문제와 환경 보전이라는 관계는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역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관건은 뭘까요? 1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분배 정의, 공평성, 형평성의 가치를 실현시켜서 저개발 국가가 착취당하는 문제를 형평성 있게 해결해 줘야만이 그들의 삶의 질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삶의 질을 올려줄 수 있을 거다라는 1번이 정답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요, 쉽게 푸는 학생은 정말 쉽게 풀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설명해드린 이유는요, 이런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은 끝까지 이런 문제를 못 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설명해드리면서 함께 풀어봤습니다. 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수능 문제 하나 풀어봤고요. 이제부터 이제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선생님이 문제 출제한 의도와 방법, 이런 것들 잘 살펴보시면서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로는 두 번째고 선생님이 만든 첫 번째 문제인데요. 다음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굉장히 전형적인 발문 형태입니다. 지문을 볼게요. 인간의 본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만드는 것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지니고 있지만 자유롭게 됨을 선택할 수는 없다. 즉, 이 말은 뭐냐? 인간은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교재에 있는 지문을 선생님이 가져온 건데요. 누구겠습니까? 인간의 본질은 존재하지 않고요. 무엇이 먼저요? 실존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실존이 앞서고 나서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먼저 생겨난 이후에 자기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선택하는 자유로운 존재다입니다. 그러면 이거 실존주의에다가 누구까지 가야 될까요? 샤르트르까지 가야 돼요. 됐죠? 그러면 샤르트르 문제를 냈으면은 여기에는 키에르케고르와의 뭔가의 차이점도 물어보는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라고 눈치 빠른 친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발문은 선택지는 상당히 짧게 만들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현대 서양 사상가를 복습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니까 한번 봅시다. 철저하게 욕망을 억제한다. 선생님이 이 문제 만들고 나서도 욕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동서양 사상에서요, 이렇게 욕망을 즐기라,
라고 말하는 학자들은 아마 없어요. 그렇죠? 욕망을 절제하고 조절하고 억제하는 삶을 대부분 다 지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만약 여러분들이 현대 서양 사상가들 중에서 철저한 금욕주의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쇼펜하워를 생각하시면서 복습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의도에서 1번 선지 만들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2번.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한다. 자, 실존주의 할 때 주옥같이 나오는 단어들 다 나왔네요. 주체, 선택, 결단. 틀림이 없죠. 그럼 나머지도 한번 검토해 볼까요? 합리적인 인식 능력을 함양한다. 합리주의가 말할 수 있는 명제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대 서양 철학자들은 지금까지 뭐 과학 문명으로 인한 것들 혹은 합리주의를 맹신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적인 시각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정답 될 수 없고요. 유용성 있는 가치를 추구한다. 단순히 유용성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죠. 자, 그래서 3번과 4번 제외시켰습니다. 1번도 아니라는 거 알았고요. 자, 그럼 2번과 5번이 봤을 때 신 앞에 나아가 실존을 회복한다. 실존이라는 말 나왔어요. 매력있긴 하지만 신 앞에 나아가. 이건 누굽니까?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하는 명제죠. 신 앞에선 단독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간단하게 2번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관건은 이 문장을 보시면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샤르트르의 명제를 연관시켜 볼 수 있겠는가 라는 거겠죠. 자, 그럼 2번 해결되셨습니까?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두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만들 때 선생님은 갑과 을에게서 신이라는 주제로 한번 엮어봤습니다. 맞죠? 자, 갑. 신 또는 자연이 세계이며 여기서 여러분들은 눈치를 채실 것 같아요. 모든 일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는 자유로운 원인이 아니라 필연적인 원인이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 필연적인 원인과 법칙에 대해서 순응하는 삶을 얘기하는 사람 누굽니까? 스피노자. 야, 선생님이 대답하기도 전에 여러분들 다 아셨을 거라고 믿고요. 1번. 신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아는 것을 중요하다. 근데 내가 소위 객관적인 진리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교의 의미를 피력하고 개개의 많은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나 자신과 나의 삶을 위해서 더 깊은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인가? 자, 객관적인 진리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왜? 그것이 나 자신, 나의 삶을 위한 것과 관련이 없다면 이라는 맥락입니다. 역시 우리 교재에 나오는 지문이에요. 이거 누구겠습니까? 키에르케고르인데요. 자, 보세요. 지금 이런 실존주의 철학자가 등장했을 때는 그 지금까지 뭐 합리주의, 이성을 중시하는 학파에서 얘기했던 것들에 의하면 굉장히 절대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이고 추상적인 철학의 형태를 만들어 왔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는데 사실 인간의 삶의 문제, 실존의 문제라고 하는 건 절대적으로 혹은 객관화시켜서 추상화시켜서 말을 할 수가 없고 내 문제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문제인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상황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지는 절대 이 영역에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존주의의 관심은 여기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신다면 객관적인 진리 발견한다는 거, 그리스도의 의미 피력한다는 그 자체가 무슨 의미겠느냐. 우선은 나 자신과 나의 삶에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존주의로 가시면서 앞에 나와 있던 얘기 보실까요? 신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아는 것 자체는 중요하긴 중요하다. 신이라는 존재를 상정하고 있어요. 유신론적인 실존주의거든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 문제의 구도는요. 스피노자와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의 구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갑,
스피노자, 을, 키에르케고르. 갑은 신을 실존을 통해 만나야 할 인격적인 존재로 보았다. 이 선택지에서는 선생님이 신이라는 사람으로 엮을 수 있는 사람을 다 가져왔어요. 자, 요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실존을 통해 만나야 할 인격적인 존재. 이 실존이라는 말에서 또 실존주의라고 삐끗하시면 안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누구죠? 교부 철학.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퀴나스가 신을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는 시도에 비해서 그가 갖고 있는 이 특성을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중요합니다. 2번, 갑은 이성을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고 보았다. 아까 지문을 읽으면서 설명해 드렸는데 필연적인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필연적인 법칙을 이성적인 관조에 의해서 파악한 뒤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행복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틀렸죠. 자, 그럼 3번. 을은 도덕적인 덕과 종교적인 덕을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전혀 상관없죠. 4번. 을은 인간의 선택을 통한 주체적인 삶을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실존주의라는 걸 아셨다면 4번 맞고요. 5번, 갑과 을은 신의 섭리를 감성으로 파악되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에서 오답을 만든 이유는 신의 섭리는 특히 갑에게서는 이성으로 파악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밖에 없어요. 자, 해결 잘 되셨나요? 그래서 이 문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 서양 철학 전반에서 신이라는 존재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철학자들에 대해서 한번 싹 다 총망라해서 복습해 보시라. 그런 의도였고요. 그 우리 교재에 있는 지문을 충분히 활용했으니까 여러분들 아주 정신 잘 차리고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4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다음 두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생님이 대부분 두 학자들 간의 연계성을 갖고 한번 의도를 갖고 만들어 봤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의지라는 키워드로 만들어 봤어요. 의지. 의지, 의지. 자, 그래서 서양 철학자들을 보니까 의외로 또 의지라는 그 주제어, 키워드로 연결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현대 철학에서도 의지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생애의 맹목적 의지를 얘기하는 쇼펜하우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그 쇼펜하우어는 누굴까요? 자, 갑을 읽어보겠습니다. 의지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데 이러한 의지는 우리에게 맹목적인 의지로 나타나고 이러한 맹목적인 삶의 의지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만든다. 맞죠? 갑이 쇼펜하우어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론들을 총 복습할 수 있는 맥락을 다 가져와 보겠습니다. 생애의 맹목적 의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의지는 생을 유지시키려는 의지예요. 그런데 이 생을 유지시키려는 이 의지로 인해서 그 생명을 가진 존재자들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의지는 채워지고 나한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채워도 내일 다시 채워야 되는 끊임없는 결핍을 주는 요소거든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밥 먹어도 점심에 또 먹어야 되고 저녁에 또 먹어야 되고 오늘 잠을 잤지만 내일 또 자야 되고 또 자야 되고 또 자야 되고 이런 대표적인 뭐 식욕이나 성욕 같은 예를 들면서 오히려 인간은 그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이 욕구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이 의지로 인해서 생을 비관적으로 본다라는 염세주의로 간다는 거. 자, 그런데 쇼펜하우어 할 때 염세주의에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까지 잘못 읽은 젊은이들이 자살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아니라 그럼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가느냐. 그래서 차라리 그 생애의 맹목적인 의지, 욕구, 충동적인 욕구, 욕망을 철저하게 참는 거예요. 철저한 금욕주의. 이것이 해탈하는 방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쇼펜하우어 복습하실 때는 꼭 명심하세요. 의지, 염세주의, 금욕주의 이 세 가지 맥락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고통이라는 말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염세주의, 생을 비관적으로 보는 관점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갑 해결됐어요. 그럼 을로 갈게요. 주위에 나타나는 삶의 의지를 맥락이 다르죠. 긍정하래요. 긍정하는 것이 세계를 긍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타인의 생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또한 선이란 생명을 유지하고 고무하고 선양시키는 데 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이 안 난다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주위에 나타나는 삶의 의지. 어때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살고자 하는 생명들로 둘러싸인 생명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그 생명들의 의지를 유지시켜주고 고무시켜주고 선양시켜주는 것이 선이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 생명 존중 사상 슈바이처예요. 선생님이 두 사람을 딱 생각해보니까 똑같은 의지를 갖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의지의 맥락은 염세주의로 가는 열쇠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의지는 그것을 지켜주고 고무시켜줌으로써 선으로 가는 열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갑과 을을 만들어 봤는데 그럼 선택지 한번 보겠습니다. 갑번. 갑은 그 자체만으로 선한 선의지의 지배를 주장한다. 자, 의지 얘기하는 사람 또 다 가져왔거든요. 선의지 얘기하는 사람 누구예요? 칸트.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2번. 갑은 의지를 통해 인간의 삶을 긍정적으로 파악한다. 의지가 인간의 삶에서 굉장히 본질적이고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냐면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염세주의 말씀드렸어요. 부정적으로 보게끔 해요. 그래서 틀려요. 다만 여러분들 그건 꼭 알아두세요. 의지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살아있는 존재들에 대한 그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중요하게 보는 건 맞아요. 중요한데 그것이 부정적인, 생을 부정적으로 가게 한다.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 맥락을 꼭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그거 2학기 때까지 계속 헷갈리는 친구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3번. 을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우위에 두고 존중한다. 자, 이거 패스하기 쉽거든요. 왜 틀렸어요? 생명의 존엄성을, 근데 무엇을? 인간의 생명을 우위에 뒀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윤리선지 볼 때요, 특히 생명을 존중한다라거나 그 자연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을 우위에 둔다. 우위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우열을 가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간이 중심이 돼서 인간이 우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자연이 열에 들어가요. 그럼 인간과 그렇지 않은 자연 대상물이 둘로 나눠지게 되고 대립적인 관계가 되죠. 이것은 환경 문제를 일으킨 지금까지의 서양 윤리 사상에서의 문제점이에요. 이건 그걸 극복하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선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인간 생명을 우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의 의지를 갖고 있는 그 생명을 가진 존재들에 대해서 모두 다 그 의지를 존중해 주는 것이 맞는 태도예요. 3번 틀렸습니다. 4번. 을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책임을 중시한다. 어때요? 맞죠? 살아있는 모든 존재, 그 의지에 대해서 인간의 책임을 갖고 존중해 주는 것이 선이다라고 말하는 맥락은 맞습니다. 그럼 5번. 갑과 을은 철저한 금욕적 생활을 주장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자, 철저한 금욕적인 생활을 주장한다라고 했을 때는 갑에게서는 맞겠지만 을한테서는 그러한 이론을 찾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입니다. 어때요? 해결 잘 되셨나요? 자, 우리 교재에 있는 지문 그리고 전체 철학자들에 대해서 복습할 수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래요. 자, 문제 4번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5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문제에서는 다음 두 윤리 사상가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최근에 나오는 수능 문제를 보면요. 두 철학자를 제시하더라도 이들 사이의 차이점보다 공통점. 두 철학자 이상의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맥락을 꿰뚫어 볼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는 것 같아요. 저는 부정적인 뉘앙스보다는 긍정적인 뉘앙스의 발문. 그리고 그러한 형태의 문제들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가와 나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가를 보면 여러분들 지금 딱 아셔야 돼요. 이거 슈바이처예요. 앞에 방금 썼었던 슈바이처의 그 지문이 우리 교재에 원래 나와 있던 건 이거고요. 이걸 선생님이 의지라는 말을 앞에 끄집어내서 다시 편집해서 만든 게 앞에 있었던 문제예요. 이게 원래 그 글이고요. 해서 선이라는 것은 생을 유지하고 고무하고 선양시키는 데 있다. 맞죠? 생을 긍정하는 것은 주위에 나타나는 삶의 의지를 긍정하는 것. 그러나 그건 내가 타인의 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해서 헌신하는 것으로 가능해. 슈바이처의 생명 존중 사상입니다. 여러분들 수능에 나오는 문제들은요, 그 어떤 학자의 이론적인 근거, 거기에 대한 출처를 나름대로 그 수능 문제에 맞게끔 지문을 편집하고 잘 다듬어서 내기 때문에요, 이렇게 잘 읽어내는 훈련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나번은요, 우리는 인류를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한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되고, 지배와 남용하면 안 되고, 비폭력, 상호 존중, 정의와 평화의 사회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 우리 앞에서 읽었어요. 이게 뭐예요? 킹의 세계 윤리 선언문이에요. 자, 그러면 슈바이처의 윤리와 킹의 윤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이 뭐겠는가를 선생님이 생각해 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범주를 한번 잘 봐두세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 의지를 고양시켜 주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는 모든 인류를 존중해 주는 것. 그 범주 내에서의 공통점은 어디까지일까? 자, 기억 볼게요. 사회를 개선시키는 데 유용한 가치를 도덕적으로 승인한다. 자,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유용성의 가치, 혹은 과학적인 지식, 혹은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인류를 발전시키는 것 자체를 이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만 보고 달려왔던 우리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겠죠. 니은번, 이성의 능력을 발휘하는 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본다. 모든 인간을 평등하다라고 보는 관점은 참 좋아요. 하지만 이성의 능력을 발휘하는 한, 이 맥락을 잘 봐요. 이성을 갖고 있는 한,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한 평등하다. 그러면 어때요?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 합리적인 능력을 굉장히 맹신하고 있죠. 그런 입장도 역시나 이들이 견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럼 디귿. 생태계 파괴에 대한 문제의식을 일깨워 준다. 그리고 리을번, 모든 인류의 생명을 존중한다. 라고 한다면 가와 나가 보는 그 인류 혹은 생명을 가진 존재에 대한 그 관점에서 모든 인류의 생명이라고 하는 범주는 충분히 들어가죠. 거기에 대한 존중하는 의식 들어가요. 들어갈 거고요. 또한 이것이 생태계 문제, 환경 문제까지 이 세계 윤리가 확장이 되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존재 혹은 그런 생태계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까지도 역시 문제의식을 일깨워준다라고 해서 디귿과 리을에서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요, 세계 윤리라고 하는 것이 싱어나 퀸에게서 이제 단독으로 출제가 되어 왔어요. 싱어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노이의 탑 모양 기억나시죠? 요런 거. 그 다음에 퀸은 세계 윤리 선언. 근데 이 세계 윤리가 지향하고 있는 관점을 보게 되면은요. 자, 기본적으로 생명을 가지지 않은 그냥 모든 존재 자체에 대한 것까지는 우선 벗어두고 차치하고 나서라도 우선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대상들, 이 자연 속에 있는 모든 대상들에 대한 존중의 관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세계 윤리에다가 어때요? 슈바이처나 간디가 말하는 생명 존중 사상의 입장, 그리고 전통윤리에서 나오는 동양의 자연관. 동양의 자연관은 어때요? 이 자연 속에 인간이 조화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자연을 존중하는 삶을 중시하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세계윤리, 생명 존중 사상, 전통윤리에서 나오는 동양의 자연관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맥상통하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통윤리까지 지금 다 완강이 돼서 올라가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보실 때 이런 맥락도 한번 해보시면서 보면 이거 하나하나만 따로따로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걸린다거나 머리 아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꿰뚫을 수 있는 눈을 여러분들 이제 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2학기 때 가서 분명히 만점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째 문제 해결해 봤고요.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조금 꼭
꼭 이렇게 나온다는 보장보다 좀 무리해서 만들어 본 의미가 있는데 다음의 문제사항 A에게 서양윤리 사상가 갑과 을이 해줄 수 있는 조언으로 옳은 건 뭐겠는가? 그래서 이 문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문제씩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활용을 해봤어요. 자, 이거는 지방의 한 취수장에서 임시로 쌓아뒀던 제방이 무너지면서 단수 사태가 일어나자 인근 주택가와 공단의 물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장 가동과 상점 운영이 중단된 것은 물론이고 시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거 얼마 전에 구미에 관한 뉴스 계속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 본 거고요. 그랬을 때 이 상황 속에 A씨가 지금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면 문제를 위해서 한번 봐주세요. 이 중에서 거기에 사는 그 피해를 받고 있는 A씨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오랫동안 물고기를 키워왔어요. 근데 그 물고기를 너무너무 아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물이 안 나오잖아요. 사람들도 지금 물을 못 먹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생수를 지원을 받았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생수를 내 가족들, 사람들에게만 먹일 것인가? 아니면 죽어가는 물고기, 어항을 물을 교체해 주는데도 물을 좀 써볼 것인가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러한 A씨에게 서양윤리 사상가 갑과 을이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봤거든요. 자, 갑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와 삶의 본질은 맹목적인 생애의 의지이다. 쇼펜하우어죠. 인간은 살고자 하는 생명들로 둘러싸인 생명이다. 아까 선생님이 언급하면서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 슈바이처의 얘기예요. 자, 아까 선생님 지금 지우긴 했지만 그 세계윤리 그리고 그다음에 세계윤리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동양의 자연관 그리고 지금 말하는 생명 존중 사상. 요 세 가지를 엮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슈바이처가 생명 존중 사상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선생님 쇼펜하우어를 넣은 거는요. 봐요. 생의 맹목적인 의지를 가진 것은 비단 인간뿐만이 아니래요. 그쵸? 생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모든 존재는 똑같이 이 욕구를 갖고 있어요. 이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살아가요. 사소한 우리가 봤을 때 뭐 곤충이다, 물고기다 하는 것들도 나름의 식욕, 여러 가지 자기 생을 유지시키려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야만 살아가요. 그런데 그 존재들도 자신의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킨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충족을 시켜야만 돼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생을 유지시키려는 그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연민, 또 동정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너도 나처럼 생의 맹목적 의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구나 라는 연민과 동정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건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 가진 존재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요, 맥락이 이제 4가지까지 가요. 하나, 둘, 셋, 4가지까지. 그래서 쇼펜하우어와 슈바이처 둘을 엮어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랬을 때 맞는 조언으로 옳은 게 뭐겠는가 한번 볼게요. 기억부터 보면 갑은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서 불안한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갑을 여러분들이 쇼펜하우어라는 거 알았다면 이거 선택하지 않겠죠. 실존주의예요. 자, 그럼 이 니은번 고통을 겪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연민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고통을 겪는 모든 존재. 왜 그래요? 생애의 맹목적인 의지, 충동, 욕망을 생을 가진 존재들은 다 충족시키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을 겪어요.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들도 그렇지 않은 생을 가진 모든 존재들에서 연민, 동정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더 확장시켜 볼게요. 그러면 생을 가진 모든 존재들까지도 윤리적인 대상으로 배려해야만 돼요. 그런 것까지 넓혀지는 것이 니은을 의도한 이유고요. 디귿번, 인간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맞죠? 인간은 물고기라는 생명을 유지시키려는 존재, 자신의 생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그 존재에 대한 그 의지를요, 고양시켜줘야 돼요. 그것이 선이에요. 그게 슈바이처의 명제겠죠. 그럼 니은과 디귿이 맞겠네요. 이해되셨나요? 리을 보겠습니다. 내재적인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을 더욱 중시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명을 중시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인간만이 내재적인 가치를 지녔다라는 맥락에서 인간을 우월하게 보는 맥락으로 가게 되면 이건 절대 슈바이처의 입장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을 빼주셔야 됩니다.
니은과 디귿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설렁설렁 공부했으면 잘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요. 꼭 이 맥락을 잘 이해해서 꼭 맞췄으면 좋겠어요. 자, 해결되셨나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7번. 이 문제를 선생님이 만들고 나서 다시 고민해봤는데 요렇게 수정을 할게요. 선생님이 파일 올릴 때는 요거 빼고 올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상에서 병이 갖는 특징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할게요. 자, 우리는 먼저 실천함으로써 비로소 더 그렇게 된다. 실천하면서 더 그렇는다. 옳은 행위를 하면서 옳게 되고 절제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제 있게 된다. 이러한 옳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의지가 중요하다. 누구야? 아리스토텔레스. 오직 이성적인 존재만이 법칙에 대한 표상에 따라, 즉 원칙에 따라 행위하는 능력을 갖는데 이것이 의지다. 법칙에 따라 행위하기 위해서는 이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의지는 바로 실천적 이성이다. 그래서 똑같이 의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가 조금 다른 맥락이라는 거 복습하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 병만 생각하시고 문제 풀어주세요. 자, 병 한번 볼게요. 의지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데 이러한 의지는 우리에게 맹목적인 의지로 나타나고. 자, 선생님이 의지라는 걸 키워드로 해서 세 사람을 엮어왔다는 거 눈치채셨죠? 이러한 맹목적인 삶의 의지가 우리 삶을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만든다. 맹목적인 의지, 고통스럽게 만든다.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생애의 맹목적인 의지로 인해서 염세주의로 가죠. 그런데 그 사람의 결론은 금욕주의까지 가서 끝이 난다. 3단계. 이렇게 엮었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가불병을 엮은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는 실천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실천하기 위한 의지, 그 다음에 칸트에게서는 또 다른 의지 나왔었죠. 그 선의지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리고 병에게서는 생애의 맹목적인 의지, 이런 측면에서 의지를 키워드로 한번 엮어봤는데,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이 서양 철학자들 고대, 그 다음에 근대, 현대 다 엮여 있는데 이 중에서 쇼펜하우어가 갖고 있는 특징은 뭐겠는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선택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이 사람은 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선의지, 칸트도 아니거든요. 인간의 본성을 이성에 의한 사유활동, 합리주의, 이성중시도 역시 아니에요. 신앙을 통해서 완전한 존재인 신과 하나가 돼야 된다.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교도 학자도 아니에요. 뭐였죠? 염세주의였지만 금욕주의를 통해서 생애의 맹목적인 의지를 극복하고자 하는 쇼펜하우어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2번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8번인데요. 이 8번은 7번과 세트 문제예요. 한번 볼까요? 다음 사상과와 병의 공통점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 그래서 우리 오늘 들어가 있는 서양 그 현대 철학자와 그다음에 세계윤리학자들 그냥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다른 종류의 생명들이 갖는 가치들에 관해 보편적으로 타당한 구분을 내세우게 될 경우 결국 그러한 생명들이 우리 인간들로부터 어느 정도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즉 우리 인간이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순전히 주관적 기준이다. 우리 인간들 가운데 어느 누가 다른 종류의 생명이 그 자체로서 그리고 우주의 일부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그 생명 존중 사상에 관한 지문이에요. 그랬을 때, 그 병의 학자, 쇼펜하우어의 입장과 공통점을 갖고 있는 진술은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생명체를 윤리적인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함을 역설할 수 있다. 맞죠? 생명을 지닌 존재들에 대한 존중. 그 다음, 니은. 생명이 갖는 생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파악하였다. 어때요? 이 부분을 보시면 생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그 병철학자 쇼펜하우어에서는 틀린 선지가 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디귿. 개별적이고 단독적인 인간 존재를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인간의 단독, 개별, 주체를 강조하는 실존주의적인 맥락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이고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리을.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연민을 갖게 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명을 갖고 있고 생명을 유지시키려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보시면 되고요. 이 연민이라는 말은 연민과 동정을 바탕으로 해서 윤리적인 배려의 범위로 삼아야 한다라는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봤을 때 쇼펜하우어와 생명 존중의 철학에서는 그 생명을 지닌 존재에 대한 윤리적인 배려를 중요시하고 있다. 기억과 같은 의미에서 리을을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 문제도 잘 풀리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오늘 총 8문제를 풀어봤고, 필수 자료도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지문을 바탕으로 해서 끊임없이 이 부분들을 복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요. 이거 잘 살려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푸는 기술, 눈도 잘 생겼으면 좋겠고요. 자, 마무리 잘 해보시고요. 선생님은 다음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어요.